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그리고 북한에는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대화와 협력 방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어제 경축사를 통해 본 향후 대북 외교 전망에 대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에는 원칙적인 외교와 대북 관계에 치중했다고 본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는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미국, 일본과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하면서도 대일 메시지 수위는 높지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좀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한일 정상회담 여지를 열어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아베와 우리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정상회담조차도 열지 않은 데 대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그 주시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좀 더 유연한 외교 전략을 발휘해서 아베 정부를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베가 역사 문제라든가 특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입장을 다시 반복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지만은 본래 아베의 기조가 현 2년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아베가 집권하는 동안 내내 이런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 식민지 침략, 지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그런 예견하에 관련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우리의 실리를 갖다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그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 메시지가 이제 경축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뭔가 그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를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부터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그런 접근 전략하고는 다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번 아베 담화에서 특징 것 중에 하나는 위안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실 위안부라는 용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특히 유엔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유 명사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 전쟁 식민지 지배 이런 과 관련해서 이 명예의 좀 존엄에 를 해쳤다. 이 정도로 굉장히 폄훼하는 의미를 썼어요. 이렇게 본다면 위안부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아베의 생각을 노출시켰고 특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는 이 기업을 통해서라도 이 사죄하고 배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만은 우리 이 한국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조치조차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입장을 아베가 바꾸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를 국제사회의 공제화하에 강력하게 전개하지 않으면 몇 분, 50분 지금 안 남았지 않습니까? 48명인가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최종적인 해결의 기회가 결국 사라지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담화 발표 하루 만인 어제였죠. 일본 강요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요. 아베 총리도 뭐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국물로 대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베 담화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래 아베 담화가 이렇게 진정성 있는 어떤 역사의식을 담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수 의견이었는데 역시 나오고 보니까 그런 소수의 전망이 맞았다. 이런 실망스러운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뿌리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베는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 극수 구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기 할아버지의 정치 철학을 자기가 수상이 돼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하는 게 본인의 정치 이념이고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바꾼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아베 담화가 나오기 전에 과거에 무라야마 다마니, 고이즈미 다마니 이런 95년도, 2005년도 이때에도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해가지고 국회에서 일본 의회에서 이 전후 50년 결산 결의안을 하는 데는 아예 참여치를 않았습니다. 아예 국회에 나가질 않았어요. 그다음에 2005년도 고이즈마 담화가 나오니까 그때도 상당한 불만을
표명한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연장선에서 본다면 네. 이번 아베 담화의 진정성이 담기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던 것이고 네. 그나마 국제사회의 압력을 마지막 순간에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예. 흔히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식민지 지배 문제, 침략 문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문제 이거를 자기의 입과 자기의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그런 거를 했다. 그러니 이런 거를 앞으로는 또 계속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선에서 네. 머무는 예. 아주 실망스러운 담화를 내는 것으로 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흔히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네. 아베의 수상은 수상으로 있건 아니면 정계를 떠나든 지금 같은 아베의 정책 노선과 정치 철학에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엔 미국 반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미국의 의회는 실망이다, 유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 백악관은 환영의 뜻을 보였단 말이죠. 이런 어떤 미묘한 온도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한테는 상당한 그 동맹 국가이고 네. 특히 일본의 잘못된 외교 행태를 그 교정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인 국가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됐든 미 정부가 됐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그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같이 상반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의 어떤 정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네. 미국의 어떤 외교 정책과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예. 예를 들자면 미 의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고 예.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미 의회의 이런 한일 관계에 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의회 지도자들은 이 한일 관계의 진정한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예. 또 한반도의 어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어떤 과거의 역사의 그 사실에 입각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즉 지한파 인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 한일 관계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왜 그래 역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아베를 비난하는 것은 개인의 아베를 인간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네. 역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 네. 한국민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미국 내 의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아베에 대해서 예. 이 한일 관계의 역사를 존중해야 하는 그런 정치인 이런 지한파 인사들이 주도 보직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반면에 미 정부에서 이제 환영의 입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은 아시아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네. 한국과 일본을 한데로 묶어가지고 아시아 중시 정책이라고 하는 이 큰 외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중국의 세력 팽창과 세력 패권에 맞설 수밖에 없는 네.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베의 담화에 대해서 일단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는 표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도 우리가 네.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떤 한미일 공조라는 명목하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좀 강요받는 모양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런 것은 특히 미국 내 조야에서 네. 예. 일종의 이제 일본의 공공외교, 미국에 대한 대정부 외교력이 예. 우리의 외교 능력과 기술을 기술보다 앞서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력의 차이를 우리가 부인하고서 외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 조야에서 이 한일 관계가 지금 이렇게 꼬이는 것이 아베는 좀 잘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뭐 이렇게 좀 고집 부리는 거 아니냐 과거 문제 가지고 이런 그 조야의 의견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우리 정부도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먼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를 직시해서 역사 수정주의 노선을 포기해야만 된다. 네. 이런 강한 입장을 견졌는데 이것이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역사의 사실에 바탕한 정직한 외교를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한국의 고집불통이다. 이런 잘못된 시각을 갖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런 것도 우리 정부가 보다 더 큰 틀에서 유연한 어떤 대일 포용, 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장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대일본 외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지 예. 꼭 그런 그 미국 내 조야의 어떤 움직임과 네. 일종의 압박 분위기가
유일한 변수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 우리의 국익과 실리도 같이 겸해서 예. 이런 한미일 삼각 공조라고 하는 큰 틀을 네. 차질 없이 가동시키는데 우리도 한미 동맹의 입장이 있거든요. 네. 이 국가 이 외교는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미국은 우리 동맹국이고 또 어쨌든 일본은 우리와의 설린 우호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안보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종합적인 고려하에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대북 메시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경축사를 보니까 비난 수위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뭔가 어떤 북한과의 협력, 대화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됐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네. 이 어쨌든 간에 70주년 광복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런 광복은 통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의 긴 과정, 예. 먼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북한도 우리가 포용해야 할 북한 주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김정은과 김정은 그 측근들은 배척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그 주민들은 우리 동포로서 또 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대화와 협력의 틀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과 며칠 전에 지뢰 도발이라는 이런 그 무력 그 도발 행사를 해온 북한에 대해서 네. 이 압박 기조가 더 강화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군 당국에서는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네.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강조했고 우리 국민들도 이거 뭐 하고 있느냐? 이 확성기 방송 하나 하고 되겠느냐? 예.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이 국민의 정서가 예.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남 행태를 보면 도발 일변도의 그런 대남 전략만을 추구해왔어요. 대화를 아주 전략적으로 거부하고 기피하고 네. 부인하는 이런 자세를 일관해 왔기 때문에 예.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담화를 통해서 어떤 재와 제의를 하더라도 우리의 대화 제의를 선의로 해석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선의로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호혜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의 약점, 우리가 대화에 구걸하고 연연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남한 정부로 김정은이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네. 이 압박 측면, 왜냐하면 우리 군과 국민들의 그 어떤 그런 분노를 예. 이 담화에도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반영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응징 의지, 예. 응징 의지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응징할 것이냐. 네. 그런데 담화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네. 했어요. 그러면 대응 속에는 응징도 들어가고 대응도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 당국자가 대통령의 대응에 의미를 두지 군 당국의 응징에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군과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응징 보복 의지를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기 심각하게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이 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거든요. 우리가 대화에 중점을 두면 북한은 대화를 악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남 전략의 속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우리 대통령의 뜻을 선의로 해석할, 호혜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좀 아쉬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산가족 얘기도 있었습니다. 6만 명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보내겠다. 또 금강산 면회소에서 수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협조도 당부했는데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설령 북한이 이런 접촉에는 일단 응하는 모양새를 취한다 하더라도 네. 결국은 어떤 핑계를 가서라도 결국은 안 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북한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상당 기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 가족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는 남한의 풍요로움이 전달되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스킨십을 강화해야 국가 간의 관계도 개인 간의 관계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산 과정을 통해서 남한의 풍요로운 사당, 남한 체제의 우월성이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요. 예. 그러면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선전한 김정은 우상화 전략서부터 모든 게 허위인 것이 이산 가족에 참여하는 그 제한된 사람들이지만 이게 네. 눈으로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기 때문에 예. 기피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는
남한 체제가 갖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어떤 우위성, 이 체제의 수렴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알레르기성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산 가족은 김정은이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일회성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만 명이 됐든 몇만 명이 됐든 생사 확인하는 이런 걸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서 순수하게 응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남한의 어떤 풍요로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산 가족조차도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축사에서도 뭐 한반도 자연재해 안전 문제, 공동 대응과 어떤 민간 차원의 어떤 협력, 교류 이런 부분을 또 강조를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그럼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런 대통령의 제안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남북 간의 교류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북한이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의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3대 세습은 이루어지면서도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고 남북 교류는 항상 중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야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질 정치 체제 간의 어떤 이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부분에서의 교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자연재해라든가 문화, 체육 문제에 대해서 우선 교류를 하자. 그래야 민족 동질성도 약화되고 통일 준비의 어떤 기반도 더 정서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는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 정권 체제의 체제 유지 비용 절감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권자, 정상적인 국가 체제라면 이런 대통령의 제의를 거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안이 김정은이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김정은 체제를 와해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적, 남한 체제의 우월적인 그런 경제적인 저런 여러 가지 인프라를 북한에 주입시키는구나.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유일 사상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이거 흡수투기를 하는 거나 장기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남북 관계의 현 주소인 겁니다. 일단 메시지에서 보면 확실히 대화 협력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상황은 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이 좀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이 우려스러운데요. 광복절 아침이었죠.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지 않으면 초토화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 연습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 대응이 거세질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했거든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김정은 체제 이후에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정은 북한 체제는 가장 비정상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확성기 방송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핑계로 해갖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보복은 할 수 없다. 자기네가 그런 실질적인 군사 도발을 보복을 바로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 폭탄과 말로 극한적인 위협심을 넣어주는 이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죠. 다음 달에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이제 참석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 일반론적으로 보면은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1대 49로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는 반드시 이 국가의 이익을 실리 측면과 명분의 측면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서 일부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도 마침 10월에 가게 되기 때문에 9월에 이 한중 양자 측면과 또 한미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가되 명분을 전승절 참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상하이 임시정부 재개관식이라든가 이런 걸 명분으로 해서 가시고 대신 한미 동맹 관계를 글로벌 동맹의 성격에 맞게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외교 전략도 함께 구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인 실익과 명분을 다 같이 충족시키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